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총서 태조 강헌 지인 개운 성무 신무대왕의 성은 이시요 휘는 단이요 자는 군진이다. 그 전에 휘는 성계요 호는 송헌이다. 전주의 대성이다. 사공휘 한이 신라의 볕을 하여 태종왕의 10대 손자인 군윤 기문이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휘 자연을 낳았다. 시중이 복야 휘 천상을 낳고 복야가 아간휘 광희를 낳고 아간이 사도 삼중대광 휘 입전을 낳고 사도가 휘 긍휴를 낳고 이긍휴가 휘 염순을 낳고 이염순이 휘 승삭을 낳고 이승삭이 휘 충경을 낳고 이충경이 휘 경영을 낳고 이경영이 휘 충민을 낳고 이충민이 휘 화를 낳고 이화가 휘 진유를 낳고 이진유가 휘 궁진을 낳고 이궁진이 대장군 휘 용부를 낳고 대장군이 내시집주 휘 인을 낳고 집주가 시중 문국겸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장군이 상장군 이강제의 딸에게 장가들어 휘 안사를 낳았으니 이분이 목조이다. 성품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략할 뜻이 있었다. 처음에 전주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 20여 세로서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산성별감이 객관에 들어왔을 때 관기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관과 틈이 생겼다. 주관이 안염사와 함께 의논하여 위에 알리고 군사를 내어 도모하려 하므로 목조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강릉도의 삼척현으로 옮겨가서 거주하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따라서 이사한 사람이 170여 가나 되었다. 일찍이 배 15척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나라 야굴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을 침략하니 목조는 두타산성을 지켜서 난리를 피하였다. 때마침 전일에 산성별감이 새로 안염사에 임명되어 또 장차 이르려고 하니 목조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의 의주에 이르러 살았는데 백성 170여 호가 또한 따라갔고 동북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좇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고려에서는 목조를 의주 병마사로 삼아 고원을 지켜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쌍성 이북 지방이 개원로에 소속되었고 원나라 산길대왕이 와서 쌍성에 둔치고 있으면서 철령 이북 지방을 취하려고 하여 사람을 2번이나 보내어 목조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기를 청하니 목조는 마지못하여 김보노 등 천여 호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이보다 먼저 평양의 백성들이 목조의 위세와 명망을 듣고 붙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산길이 크게 기뻐하여 예절을 갖추어 대우함이 매우 후하였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즐거이 술을 마시었다. 연회가 끝나려 할 적에 산길이 친히 옥배를 목조의 품속에 넣어주면서 말하기를 공의 가인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의 서로 친하는 지극한 정리를 알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옥배로서 나의 정을 표시할 뿐입니다. 하고 이내 서로 함께 맹세하기를 이 뒤로부터 서로 잊지 말기로 합시다 하였다. 목조는 이에 동종의 딸을 산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와 육로를 지나서 시리에 이르렀는데 그 1000호가 군사로서 막으므로 목조가 귀순한다는 뜻을 말하니 1000호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써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원로 남경의 알동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때가 송나라 이종 보우 2년이요 원나라 헌종 4년이요 고려 고종 41년 갑인이다. 목조 이안사가 알동 천호소의 수천호로서 다루가치를 겸하다. 명년 을묘에 산길이 이 사실을 원나라 황제에게 알리니 원나라에서 목조를 위해 알동 천호소를 세우고 금패를 내려 주어 남경 등처 5천 호소의 수천 호로 삼고 다루가치를 겸하게 하였다. 알동은 남경 동남쪽 90여 리에 있으니 지금의 경흥부 동쪽 30리에 떨어져 있다. 알동의 서북쪽 120여 리에 두문성이 있고 또 그 서쪽 120여 리에 알동 사오리가 있으니 사오리는 여진말로서 참이다. 참이 관동 알동의 관내에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평야에 큰 토성이 있고 남경의 평야에도 또한 큰 토성이 있으며 그 북쪽 7, 8리에도 또한 큰 석성이 있으니 모두 목조가 관령한 군민이 거처하던 곳이다. 목조는 비록 알동에 거처하였으나 여러 성에 왕래하여 그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다. 목조가 알동 부근의 해도에 석성을 쌓아 소와 말을 방목하다. 알동의 동남쪽 30여 리에 해도가 있는데 자고라라고 한다. 북쪽으로 육지에 연하였는데 목조가 석성을 쌓아 소와 말을 놓아 먹였다. 목조가 이춘 등의 8개 백호를 관할하고 흘찰 백호의 직무를 겸하다. 원나라 헌종 8년에 산길의 영지를 받아 이춘, 문대순, 조, 노가, 탁청, 상제, 광혁, 장가 등 8개 백호를 관할하는 직책에 승진되고 겸하여 흘찰 백호 직무를 맡게 되었다. 원의 상서성에서 알동 천호소에 구리도장을 보내오다. 세조 황제 중통 2년 신유 6월에 상서성에서 본소에 사용하는 동인을 내려주었다. 목조가 죽자 공주에서 장사 지내고 후에 함흥부로 옮겨 덕릉이라 하다. 지원 원년 갑자 5월에 황제의 선명을 받아 그대로 알동 천호에 충원되었다. 지원 11년 갑술 12월에 흥하니 공주 성 남쪽 오리에 장사하였다. 후일에 함흥부의 의흥부 달단동에 옮겨 장사하였으니 곧 덕릉이다. 익조 이행리가 목조의 관직을 이어받다. 목조의 배위는 효비 이씨이니 같은 이씨가 아니다. 천우위 장사 이공숙의 딸이다. 휘 이행리를 낳았으니 이분이 익조이다. 지원 12년 을해 3월에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았다. 익조가 원군과 함께 일본 정벌에 참여하고 충렬왕을 알현하다. 18년 신사에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니 천하의 병선이 합포에 모였다. 익조가 상사의 문자를 받아 본소의 인호의 군인을 기명하여 뽑아서 쌍성총관부의 삼살 천호와 몽고의 대탑실 등과 함께 정벌에 나아갔다. 마침내 고려의 충렬왕을 배웠고 두세 번에 이르러 더욱 공손하고 더욱 삼가하면서 매양 사과하기를 선신께서 북방으로 달아난 것은 실로 호랑이의 아가리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고 감히 군부를 배반한 것은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경은 본디 사족이니 어찌 근본을 잊겠는가.
지금 경의 거지를 보니 마음이 있는 바를 알겠다 하였다. 익조가 여진 천호의 협공을 피해 알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적도를 거쳐 의주에 정착하다. 처음에 목조가 때때로 현성에 가니 여러 여진의 천호와 다루가치들이 모두 교제하기를 원하므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놀았다. 여러 천호들이 예절을 갖추어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반드시 소와 말을 잡아서 연회를 베풀고는 문득 수의를 유련하였으며 여러 천호들로서 알동에 이른 사람이 있으면 목조도 또한 이같이 접대하였다. 익조 때에 이르러서도 이대로 따라 행하고 고치지 않았다. 익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 강성하니 여러 천호의 수하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좇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 천호들이 꺼려서 모해하기를 이 행리는 본디 우리의 동류가 아니며 지금 그 형세를 보건대 마침내 반드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니 어찌 깊은 곳의 사람에게 군사를 청하여 이를 제거하고 또 그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거짓으로 고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북쪽 땅에서 사냥하고 오겠으니 20일 동안 정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익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기일이 지나서도 오지 않으므로 익조가 친히 현성에 가니 다만 노약과 부녀들만이 있고 장정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여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짐승이 많은 것을 탐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익조가 이에 돌아오다가 길에서 한 할멈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는 한 개의 주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익조가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니 할멈이 그 주발을 깨끗이 씻어 물을 떠서 바치고 이내 말하기를 공은 알지 못합니까? 이곳 사람들이 공을 꺼려하여 장차 도모하려고 군사를 청하러 간 것이고 사냥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3일 후에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귀관의 위엄과 덕망이 애석하므로 감히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익조는 황급히 돌아와서 가인들로 하여금 가산을 배에 싣고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서 적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기는 손부인과 함께 가양탄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알동의 들에 적병이 가득 차서 오고 선봉 300여 명은 거의 뒤를 따라왔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서 적도의 북쪽 언덕에 이르렀는데 물의 넓이는 600보나 될 만하고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약속한 배도 또한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북해는 본디 조수가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약 100여 보가량이나 줄어들어 얕아져서 건널만 하므로 익조는 드디어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백마를 같이 타고 건너가고 종자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크게 이르니 적병이 이르러도 건너지 못하였다. 북방 사람이 지금까지 이를 일컬어 말하기를 하늘이 도운 것이고 사람의 힘은 아니다 하였다. 익조는 이에 우물 만들어 거주하였는데 그 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알동의 백성들이 익조에 있는 곳을 알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장군과 같이 많았다. 모두 섬 가운데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직도, 추도, 초도의 제목을 베어 배 10척을 만들어 지원 27년 경인에 다시 수로로 해서 의주에 돌아와 거주하니 공주의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라왔다. 그들이 거주하던 땅을 지금도 적전이라 일컬으니 그들이 적도에서 온 때문이다. 익조의 손부인이 죽자 등주 호장 최기열의 딸과 재혼하여 등주에 거주하다. 손부인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규수이고 다음 아들은 복이다. 부인이 돌아가자 두 번째로 장가든 배위 정비 최씨는
등주 호장 최기열의 딸이다. 드디어 등주의 협촌에 영업전을 두고 거주했으며 또 백성 30호를 등주 서쪽 15리에 거처하게 하였는데 뒤에 그 땅을 일컬어 30호평이라 하였다. 의주에서 도조인 이선례를 낳다. 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 만에 아들이 없으므로 최씨와 함께 낙산의 관음굴에 기도했더니 밤에 꿈에 한 승복을 입은 중이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은 선례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베어 과연 의주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선례라고 했으니 이분이 도조이다. 관음굴은 지금 강원도 양양부에 있다. 이때 익조가 안변에 왕래하였는데 또한 간혹 화주와 함주에도 왕래하였다. 익조가 쌍성 등지의 고려 군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에 임명되다. 원나라 성종 대덕 4년 10월에 칙명으로 승사랑을 제수하여 쌍성 등지의 고려 군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의 일을 맡게 하였다. 익조가 죽자 안변부의 복룡역에서 장사 지내고 지릉이라 하다. 모년 9월 10일에 익조가 흉하였다. 안변부의 서곡현 복룡역 북동에 장사 지냈으니 곧 지릉이다. 도조 이춘이 익조의 관직을 이어받다. 도조의 휘는 이춘인데 어렸을 적의 이름은 선례요 몽고 이름은 바란천모가이다. 선명을 받아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았다. 도조가 박광의 딸과 혼인하여 자흥과 환조를 낳고 박씨가 죽자 조씨와 재혼하여 두 아들과 세 딸을 낳다. 배위는 경비, 박신이, 알동 백호중, 문하시중 박광의 딸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자흥이니 몽고 이름은 탑사불화이고 다음 아들은 곧 우리 환조이다. 박씨가 돌아간 후에 화주에 옮겨 거주하여 조씨에게 장가들었으니 쌍성총관의 딸이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완자불화이고 다음 아들은 나해이다. 익조와 도조가 남쪽으로 이주한 알동 사람들을 토지가 비옥한 함주에 정착시키다. 처음에 익조는 함주의 토지가 평탄하고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알동의 백성들로서 남으로 오는 사람을 함주의 귀주, 초고대, 왕거산, 운천, 송두, 도련포, 아정랑이 등에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주를 일컬어 알동 일원이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도조가 안변 이궁의 땅을 다 차지하였으나 함주로 옮겨 거처한 것은 남방으로 온 백성과 가까이 하고 또 목축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도조가 충수광에게 조회하니 물품을 하사하다. 도조가 충숙왕에게 조회하니 왕이 상으로 내려준 물품이 매우 많았다. 이는 충성을 권장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조 개창을 암시하는 도조의 꿈.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입니다. 지금 모초에 있는데 흑룡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하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기일이 되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못에 잠기었다. 뒤에 꿈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살해하기를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자 도조를 칭송하다. 도조가 일찍이 행영에 있을 적에 2마리의 까치가 영중의 큰 나무에 앉았다. 도조가 이를 쏘려고 하니 나무와의 거리가 거의 100보나 되므로 휘하의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를 쏘았더니 2마리의 까치가 함께 떨어졌는데 큰 뱀이 나와서 이를 입에 물고 다른 나무 위에 두고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때 사람이 이를 이상히 여겨 칭송하였다. 도조가 관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원에서 알동 사람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보내지 않다. 순제 원통 2년 갑술에 도조가 풍지를 알아 탑사불화에게 관직을 전하고자 하니 조씨는 그의 아들 완자불화에게 이어 지키게 하기를 청하였다. 후에 지원 정축년에 원나라 중서성에서 관원을 보내어 경인년에 따라온 알동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니 도조는 중서성에 글을 올려 사정을 말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도조가 죽자 어린 교주 대신 임시로 환조 이자춘이 관직을 계승하다. 지정 2년 이모 7월 24일에 도조가 흉하였다. 함흥부의 예안부 운천동의 장사 지내니 곧 의릉이다. 탑사불화가 사유를 갖추어 개원로에 사람을 보내어 알리니 개원로에서 조감의 봄에 탑사불화는 정실의 아들이므로 탑사불화로 하여금 관직을 이어받게 하였다. 9월에 탑사불화가 돌아가니 아들 교주가 어리었다. 나해가 그 어머니 조씨가 고려의 왕족임으로써 그의 형 완자불화와 함께 모두 원윤과 정윤이 되고 또 조총관의 세력을 믿고 드디어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내어 그 애고중을 틈타 선명과 인신을 훔쳐가니 관내의 군민들이 모두 노하기를 조씨는 적실이 아닌데 나해가 어찌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 하였다. 환조가 탑사불화의 아내 박씨에게 이르기를 형수께서 스스로 개원로에 가서 변명하십시오 하였다. 박씨는 안변사람 득현의 딸이다. 환조는 교주와 함께 박씨를 따라 개원로에 나아가서 진소하니 본로에서 사유를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었다. 지정 3년 정월에 원나라에서 조씨는 적실이 아니고 교주는 유약하다고 하여 환조로 하여금 임시로 관직을 이어받다가 교주가 정년이 됨을 기다려 그에게 관직을 주도록 하고 이내 사자를 보내어 나해를 목베게 하였다. 나해가 이 소식을 듣고 선명과 인을 가지고 차인사에 숨으니 잡아서 이를 죽였다. 완자불화는 영돈령으로 치사한 이지의 아버지다. 환조가 교주에게 관직을 돌려주고자 했으나 받지 않다. 교주가 우달치에 속하다. 환조의 휘는 이자춘이니 몽고 이름은 오로사불화이다. 7, 8세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며 점점 장성해지자 말 타고 활쏘기를 잘했는데 관직을 이어받음에 사졸들이 즐거이 붙쫓았다. 교주가 점점 장성함에 환조가 직사를 그에게 돌려주고자 하니 교주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교주가 뒤에 환조를 따라 공민왕을 배우니 왕이 우다치에 소속시켰다. 벼슬이 중수 군기 윤에 이르렀다. 환조가 공민왕을 조회하다. 지정 15년 을미에 환조가 와서 공민왕을 배우니 왕이 일렀다. 경의 조부는 몸은 비록 밖에 있었으나 왕실의 마음을 두고 있었으므로 나의 조고께서 실로 총애하고 가상히 여겼었다. 지금 경이 조부에게 욕됨이 없으니 내가 장차 성공시킬 것이다. 공민왕이 환조에게 쌍성의 백성을 진무하게 하다.
처음에 쌍성의 토지가 비옥하고 관리의 행정이 소홀하니 동남방의 백성으로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있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니 중서성과 요양성에서 모두 관원을 보내오고 왕도 또한 정동성, 낭중, 이수산을 보내어 가서 회합하여 새로운 사람과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분간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이를 삼성의 조감호계라 하였다. 그 후에 무수함이 적당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점점 이사해 떠나갔다. 왕이 환조에게 명하여 이를 진무하게 하니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그 직업에 안정하게 되었다. 명년 변신에 환조가 들어와서 왕을 뵈오니 왕이 맞이하여 말하였다. 경이 완민을 무수하는 데 또한 수고하지 않는가? 환조가 기철 등의 당열을 물리치고 쌍성을 수복하다. 이때 기황후의 종족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몹시 난폭했으며 황후의 형 대사도 기철은 쌍성의 관리 조소생 탁도경과 몰래 통하여 서로 당을 지어 반역을 꾀하였다. 왕이 환조에게 이르기를 경은 우선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진무하라. 혹시 변고가 있으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 하였다. 이해 5월에 기시를 평정하고 밀직부사 유인우를 명하여 가서 쌍성을 토벌하게 하였다. 인우 등이 등주에 머무르니 쌍성과의 거리가 200여리였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나아가지 않으니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환조에게 시소 부윤을 제수하고 지금 어대를 내리고 중현대부로 계급을 승진시키고는 병마 판관 정신계를 보내어 교지를 전하여 내응하게 하였다. 환조는 명령을 듣고 즉시 군졸과 말을 함매하고 행군하여 인우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쌍성을 쳐부수니 소생과 도경 등은 처자를 버리고 밤에 도망하였다. 이에 화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와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변진 등 여러 성과 함주 이북의 함란, 흥헌, 삼살의 땅을 수복했으니 고종 때 원나라에 점령한 때로부터 99년 만에 지금에 와서 이를 모두 수복하였다. 왕이 환조를 승진시켜 대중대부 사복경으로 삼고 서울에 재택 1구를 내리고 인에 머물러 거주하게 하였다. 왜구가 출몰하다. 환조가 판군기감사를 거쳐 천우위 상장군에 임명되다. 이때 왜적이 양광도에 침구하니 서울에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환조는 판군기감사로서 나아가 서강 병마사가 되었다. 이로부터 2번이나 통의, 정순 2대부를 가자받고 천우위 상장군으로 임명되었다. 환조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다 죽자 함흥부에서 장사 지내고 정릉이라 하다. 지정 21년 신축봄에 환조가 영록대부 판장작 감사로서 나가서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가 되었는데 어사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이자추는 본디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경의 천호이니 병마사를 삼아서 진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윤허하지 아니하고는 홀적청에서 연회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고 제신과 추신들도 또한 회빈문 밖에서 전별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이미 떠나자 승진시켜 호부상소로 삼았다. 환조가 북도에 이르러 얼마 안 되어 치보하기를 본국 사람으로서 저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모두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였다. 4월 경술에 병이 나서 흉하니 수가 46세였다. 함흥부의 신평부 귀주동에 장사 지냈으니 곧 정릉이다. 왕이 부고를 듣고 매우 슬퍼하며 사자를 보내어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기를 예절대로 하였다. 사대부들이 모두 놀라면서 말하기를 동북면에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환조가 영흥부원군 최한기의 딸과 혼인하여 화령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다. 환조의 배위는 의비 최씨이니 증문하시 중 영흥부원군 시호 정효공 최한기의 딸이다. 지원 원년 고려 충수광 4년 을해 10월 11일 기미에 태조를 화령부 사제에서 낳았다. 태조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로서 신체는 영특하고 준수하며 지략과 용맹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어릴 때 화령과 함주 사이에서 노니 북방 사람들로서 매를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성계와 같이 뛰어나게 걸출한 매를 얻고 싶다 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화살 하나로 5마리의 까마귀를 떨어뜨린 것을 발서치 못하게 했다. 태조가 젊을 때 정한 옹주 김씨가 단모퉁이에 5마리의 까마귀가 있음을 보고 태조에게 쏘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5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김씨는 이를 이상히 여겨 태조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시오 하였다. 김씨는 환왕의 천첩이니 곧 의안대군 이화의 어머니다. 태조가 20마리의 담비를 쇠살로 명중시키다. 태조가 일찍이 한더위에 냇물에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냇가 근방에 큰 숲에 앉아 있는데 한 마리의 담비가 달려 나오므로 태조는 급히 박두를 뽑아 쏘니 맞아서 쓰러졌다. 또 한 마리의 담비가 달려 나오므로 쇠살을 뽑아 쏘니 이에 잇따라 나왔다. 무릇 20번 쏘아 모두 이를 죽였으므로 도망하는 놈이 없었으니 그 활 쏘는 것의 신묘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태조가 용맹스럽게 멧돼지, 범 등을 사냥하다. 태조가 소시에 산기슭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쫓아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갑자기 백길의 낭떠러지에 다다르니 그 사이가 능히 한자도 되지 않았다. 태조는 말 뒤로 몸을 빼어 섰고 멧돼지와 말은 모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 어느 사람이 고하기를 큰 범이 아무 숲속에 있습니다 하니 태조는 활과 화살을 쥐고 또 화살 한 개는 허리 사이에 꽂고 가서 숲 뒤에 고개에 오르고 사람을 지켜 아래에서 몰이하게 하였다. 태조가 갑자기 보니 범이 자기 곁에 있는데 매우 가까운지라 즉시 말을 달려서 피하였다. 범이 태조를 쫓아와서 말 궁둥이에 올라 움켜채려고 하므로 태조가 오른손으로 휘둘러 이를 치니 범은 고개를 쳐들고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태조가 말을 돌이켜서 이를 쏘아 죽였다.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태조가 비범한 인물임을 말하다.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고을을 순시하다가 안변부에 이르렀는데 달충의 진무한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태조를 불쾌하게 여겨 달충에게 말하였다. 달충이 태조를 불러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뜰에 내려와 영접해 앉으면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진무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그와 겨루지 말라 하였다. 환조가 달충을 보고 그가 태조를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살해하였다. 달충이 서울로 돌아갈 적에 환조가 들에서 전송하니 태조는 환조의 뒤에 서 있었다. 환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니 달충이 서서 마시었으나 태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는데 이르러서는 달충이 무릎을 꿇고 마시었다. 환조가 괴이히 여겨 물으니 달충이 말하기를 귀랑은 참으로 비범한 사람입니다. 공께서도 아마 미치지 못할 것이며 공의 가업을 번창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드님일 것입니다. 하면서 이내 그 자손을 부탁하였다.
이때 건너편의 언덕에 7마리의 노루가 모여 서 있으므로 달충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오늘의 반찬을 하지 않겠는가 하니 환조가 태조에게 명하여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태조가 휘하의 군사들로 하여금 산 뒤에서 노루를 놀라게 했더니 7마리의 노루가 즉시 달려 내려오는지라. 태조가 5번 쏘아 5마리의 노루를 죽이고 또 1마리의 노루를 쫓아서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마침 큰 못이 앞에 가로막아 있고 얼음이 얼었으므로 태조는 말고삐를 잡고 질러 건너가서 이를 쏘고 또 나머지 1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고는 화살이 떨어져서 그치었다. 또 일찍이 강음 산수의 땅에서 사냥했는데 한때에 5마리 노루를 쫓아서 5번 쏘아 다 죽였다. 평상시에도 3-4마리의 노루를 연달아 쏘아 죽인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며 숨어 엎드린 꿩을 쏠 적에는 반드시 놀래켜서 2서너기를 높이 날게 한 다음에 쳐다보고 쏘아 번번이 맞추었다. 무거운 활을 들고 태조가 노루 7마리를 모두 명중시키다. 태조는 대초명적을 쏘기를 좋아하였다. 쌀이나무로서 살대를 만들고 학의 깃으로서 깃을 달아서 폭이 넓고 길이가 길었으며 술록의 뿔로서 소리통을 만드니 크기가 배만하였다. 살촉은 무겁고 살대는 길어서 보통의 화살과 같지 않았으며 활의 힘도 또한 보통 것보다 배나 세었다. 젊었을 때 환조를 따라 사냥을 하는데 환조가 화살을 뽑아서 보고 말하기를 사람의 쓸 것이 못 된다 하면서 이를 땅에 던지니 태조는 이를 주어 화살통에 꽂고 앞에 섰는데 노루 1마리가 나오므로 태조가 달려가서 쏘니 화살 1개에 죽었다. 또 노루 1마리가 나오므로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이같이 한 것이 7번이나 되니 환조가 크게 기뻐하면서 웃었다. 태조의 솜씨를 야인들이 칭송하다. 태조가 환조를 따라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보고 빙판의 비탈길에 말을 달려서 쏘면 번번이 맞춰 1마리도 빠져 도망가지 못하였다. 야인이 놀라 탄식하기를 사인께서는 세상에서 당적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또 들에서 사냥하는데 큰 표범이 갈대 속에 엎드렸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태조에게 달려들고 하니 형세가 급박하여 미처 말고삐를 돌리지 못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피해가는데 깊은 못의 얼음이 처음 얼어서 굳지 않았으므로 사람도 오히려 건너갈 수 없었으나 말이 얼음을 밟고 달아남에 발자취가 뚫어져서 물이 솟구쳐도 마침내 빠지지 않았다. 태조가 22살에 관직에 나가다 격구하는 방법. 고려 공민왕 5년 병신 태조의 연세가 22세인데 비로소 벼슬 하였다. 고려의 풍속의 매양 단오절에는 무관의 나이 젊은 사람과 의관의 자제들을 뽑아서 격구의 기회를 익혔는데 그날이 이르면 구규에 용봉 장전을 설치하고 길복판에 구문을 세우고 왕이 장전에 나가서 이를 구경한다. 연회를 베풀고 여학을 벌려놓음에 경대부들이 모두 따르고 부녀들도 또한 길 왼쪽과 오른쪽에 장막을 메고 금단으로 장식하여 이를 화채담이라 이름하니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다. 격구하는 사람이 의복 장식을 화려하게 하여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니 말 안장 1개의 비용이 중인 10가의 재산에 해당되었다. 2대열로 나누어 왼쪽과 오른쪽에 서고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잡고 전전에서 창하기를 온 장내의 퉁소와 북은 공을 따라 모아들고 사간과 흑망에 구경꾼의 머리 쏠리누나 하니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모두 음악의 음절에 맞았다. 공을 길 복판에 던지면 왼쪽과 오른쪽의 대열에서 모두 말을 달려 나와 앞을 다투어
마친 사람은 이를 얻게 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물러가서 서게 된다. 공을 치는 법은 먼저 구장에 말을 달려 나와서 장의 비 안으로서 공을 일으키면 이를 배지라 하고 장의 비등으로서 공을 움직이면 이를 지피라 하고 3번의 형세를 마치면 그제야 말을 달려 쳐서 공을 운행하게 된다. 공을 운행하는 처음에는 새로 치지 않는데 이를 비이라 하니 장을 잡고 가로 바로 서서 말 귀와 가지런함을 말함이다. 비이한 후에 손을 들어 새로 치는데 이를 수양이라 하니 손은 높이 들고 장은 아래로 드리워져 휘청휘청함을 말함이다. 공이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고 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10명에 2-3명 정도이고 하던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며 만약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대열의 사람들이 즉시 모두 말에서 내려 전전에 나아가서 2번 절하고 살해하게 된다. 태조도 또한 그 선발에 참여하여 공을 운행할 때에 말을 달림이 너무 빨라서 벌써 수양이 되었는지라. 공이 문득 돌에 부딪혀 놀라 거꾸로 달아나 말의 4발 뒤로 나왔다. 태조는 즉시 위를 쳐다보고 누워 몸을 돌려서 말 꼬리에 부딪혀 공을 치니 공이 도로 말 앞 2발 사이로 나오므로 다시 쳐서 문 밖으로 나가게 하니 그때 사람이 이를 방미라 하였다. 또 공을 운행해 칠 때는 또한 벌써 수양이 되어 공이 다리 기둥에 부딪혀 말의 왼쪽으로 나가므로 태조는 오른쪽 등자를 벗고 몸을 뒤집어 쳐서 이를 마치고 다시 쳐서 문 밖으로 나가게 하니 그때 사람이 이를 횡방이라 하였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전고에 듣지 못한 일이라 하였다. 동북면 상만호인 태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동로강 만호 등을 죽이다. 공민왕 10년 신축 9월에 동로강 만호 박이가 배반하여 천호 임자부와 김천룡을 죽이므로 왕이 형부상서 김진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했으나 김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때 태조는 통의대부 금호위 상장군 동북면 상만호가 되었는데 왕이 명하여 가서 김진을 원조하게 하였다. 태조는 친병 1,500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가니 박이는 벌써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강계로 들어갔으나 다 잡아서 이를 목베었다.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북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마저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적이 서울을 점령하다. 11월에 공민왕이 남쪽으로 파천하니 적이 서울을 점거하였다. 참지정사 안우 등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환하다. 공민왕 11년 이민정월에 참지정사 안우 등 구원수가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적의 괴수 사유, 관선생 등을 목베었으니 적의 목을 벤 것이 대개 10여만이나 되었다. 이때 태조는 휘하의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에 올라 적을 크게 부수니 위명이 더욱 나타났다. 성을 공격하는 날에 적이 비록 궁지에 몰렸으나 진루를 쌓아 굳게 지키었다. 때마침 날이 저물었는데 여러 군대들이 전진하여 이를 포위하고 핍박하였다. 태조는 길가의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중에 적이 포위를 뚫고 달아나므로 태조는 달려가서 동문에 이르렀다.
적과 우리 군사가 문을 먼저 나가려고 다투었으나 매우 분잡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뒤에서 온 적이 창으로 태조의 오른쪽 귀 뒤를 찌르려 함이 매우 급한데 태조는 칼을 빼어 앞에 있는 적 7, 8명을 베고 말을 채찍질에 뛰게 하여 성을 넘었으나 말이 넘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태조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나하추와 대적하다. 2월 조소생이 원나라 심양 행성승상 나하추를 유인하여 삼살 홀면의 땅에 쳐들어오니 도지위사 정휘가 여러 번 싸웠으나 크게 패전하여 태조를 보내기를 청하므로 이에 태조로서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보냈다. 태조와 나하추의 전투. 7월 나하추가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조소생, 탁도경 등과 함께 홍원의 달단동에 둔치고 함라만호, 나연, 천모가를 보내어 여러 백안보하 지휘와 함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선봉으로 삼았는데 태조는 덕산 동원의 들에서 만나 쳐서 이들을 달아나게 하고 함관령, 차유령 두 제를 넘어 거의 다 죽였으나 군기를 벌인 것은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날의 태조는 답산곡에 물러와서 둔치니 나하추가 노하여 덕산동으로 옮겨서 둔쳤다. 태조는 밤을 이용하여 습격하여 이를 패퇴시키니 나하추가 달단동으로 돌아가므로 태조는 사음동에 둔쳤다. 태조가 척후를 보내어 차유령에 이르니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지라. 척후병이 돌아와서 아뢰니 태조는 말하기를 병법에는 마땅히 먼저 약한 적을 공격해야 한다 하면서 드디어 적을 사로잡고 목베어 거의 다 없애고 스스로 날랜 기병 600명을 거느리고 뒤따라가서 차유령을 넘어 영 아래에 이르니 적이 그제야 깨닫고 맞아 싸우려고 하였다. 태조는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적과 맞붙어 그 비장 한 사람을 쏘아 죽였다. 처음에 태조가 이곳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에게 여러 번 싸워서 패배한 형상을 물으니 여러 장수들은 말하기를 매양 싸움이 한창일 때 적의 장수 한 사람이 쇠 갑옷에 붉은 기꼬리로서 장식하고 창을 휘두르면서 갑자기 뛰어나오니 여러 사람이 무서워 쓰러져서 감히 당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조는 그 사람을 물색하여 혼자 이를 당적하기로 하고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니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뛰어와서 창을 겨누어 대기를 심히 급하게 하는지라. 태조는 몸을 뒤쳐 말 다래에 붙으니 적의 장수가 헛지르고 창을 따라 거꾸러지는지라. 태조는 즉시 안장에 걸터 앉아 쏘아서 또 이를 죽이니 이에 적에 낭패하여 도망하였다. 태조는 이를 추격하여 적의 둔친 곳에 이르렀으나 해가 저물어서 그만 돌아왔다. 나하추의 아내가 나하추에게 이르기를 공이 세상에 두루 다닌 지가 오래되었지만 다시 이와 같은 장군이 있습니까? 마땅히 피하여 속히 돌아오시오 하였으나 나하추는 따르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만에 태조가 함관령을 넘어서 바로 달단동에 이르니 나하추도 또 진을 치고 서로 대하여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 앞에 나오므로 태조 또한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 앞에 나가서 서로 대하였다. 나하추가 속여 말하기를 내가 처음 올 적에는 본디 사유, 관선생, 반성 등을 뒤쫓아온 것이고 귀국의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패전하여 군사 만여 명을 죽이고 비장 몇 사람을 죽였으므로 형세가 매우 궁지에 몰렸으니 싸움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적의 병세가 매우 강성하므로 태조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였다. 한 장수가 나하추의 곁에 서 있으므로 태조가 이를 쏘니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또 나하추의 말을 쏘아서 죽이니 바꾸어 탐으로 또 쏘아서 죽였다. 이에 한참 동안 크게 싸우니 서로 승부가 있었다. 태조가 나하추를 몰아쫓으니
나하추가 급히 말하기를 이만호여, 두 장수끼리 어찌 서로 핍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에 말을 돌리니 태조가 또 그 말을 쏘아 죽였다. 나하추의 휘하 군사가 말에서 내려 그 말을 나하추에게 주어 드디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해가 또 저물었으므로 태조는 군사를 지휘하여 물러가는데 자신이 맨 뒤에 서서 적의 추격을 막았다. 영의 길이 몇 층으로 꼬불꼬불한데 환자 이파리실이 맨 아래층에 있다가 급히 부르기를 영공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영공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하매 태조가 위층에서 이를 보니 은갑옷을 입은 두 적장이 파라시를 쫓아 창을 겨누어 거의 미치게 되었는지라. 태조는 말을 돌려 두 장수를 쏘아 모두 죽이고 즉시 20여인을 연달아 죽이고는 이에 다시 군사를 돌려 쳐서 이들을 달아나게 하였다. 한 적병이 태조를 쫓아 창을 들어 찌르려 하므로 태조는 갑자기 몸을 한쪽으로 돌려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그 겨드랑을 쳐다보고 쏘고는 즉시 다시 말을 탔다. 또 한 적병이 앞으로 나와서 태조를 보고 쏘므로 태조는 즉시 말 위에서 일어나 서니 화살이 사타구니 밑으로 빠져나가는지라. 태조는 이에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적병을 쏘아 그 무릎을 맞췄다. 또 내 가운데서 한 적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갑옷과 투구는 목과 얼굴을 둘러싼 갑옷이며 또 별도로 턱에 갑을 만들어 입을 열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두루 감싼 것이 매우 튼튼하여 쏠 만한 틈이 없었다. 태조는 짐짓 그 말을 쏘니 말이 기운을 내어 뛰게 되므로 적장이 힘을 내어 곱비를 당기매 입이 이에 열리는지라. 태조가 그 입을 쏘아 맞췄다. 이미 세 사람을 죽이니 이에 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므로 태조는 용감한 기병으로서 이를 짓밟으니 적병이 저희들끼리 서로 밟았으며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돌아와서 정주에 둔치고 수일 동안 머물면서 사조를 휴식시켰다. 먼저 유충지에 복병을 설치하고서 이에 3군으로 나누어 좌군은 성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군은 도련포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송두둥에 나아가서 나화추와 함흥 들판에서 만났다. 태조가 단기로 용기를 내어 돌진하면서 적을 시험해 보니 적의 날랜 장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곧바로 전진하는지라. 태조는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면서 그 곱비를 당겨 그 말을 채찍질하여 말을 재촉하는 형상을 하니 세 장수가 다투어 뒤쫓아 가까이 왔다. 태조가 갑자기 또 나가니 세 장수의 말이 노하여 미처 곱비를 당기기 전에 바로 앞으로 나오는지라. 태조는 뒤에서 그들을 쏘니 모두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며 싸우면서 유인하여 요충지에 이르러 좌우의 복병이 함께 일어나서 합력해서 쳐서 이를 크게 부수니 나하추는 당적할 수 없음을 알고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 도망해갔다. 은패와 동인 등의 물건을 얻어서 왕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 얻은 물건들은 이로 다 셀 수도 없었다. 이에 동북 변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후에 나하추가 사람을 보내어 화호를 통하여 왕에게 말을 바치고 또 비고 하나와 좋은 말 한 필을 태조에게 주어 예의를 차렸으니 대개 마음속으로 복종한 때문이었다. 나하추의 누이가 군중에 있다가 태조의 뛰어난 무용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겠다 하였다. 환조가 일찍이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 도중에 나하추에게 지나가면서 태조의 재주를 칭찬하여 말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하추가 패전하여 돌아가서 말하기를 이자춘이 지난날에 내가 재주 있는 아들이 있노라 하였더니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였다. 명나라 홍무 9년 병진 겨울에 이르러 신우가 개성윤 황숙경을 보내어 가서 교빙하니 나하추가 말하였다. 내가 본뒤에 고려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백안 천목 아왕이 나이 젊은 이 장군을 보내어 나를 쳐서 거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소. 이 장군께서 평안하신가?
나이 젊으면서도 용병함이 신과 같으니 참으로 천재이요. 장차 그대 나라에서 큰 일을 맡을 것이요. 공민왕을 폐위하기 위해 최유가 요양성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 이성계 등이 처부수다. 공민왕 13년 갑진, 처음에 여러 기씨들이 참형을 당하니 기황후가 공민왕에게 감정이 있었다. 본국의 최유가 원나라에 있으면서 장작 동지가 되었는데 여러 불량배들과 더불어 기황후를 달래어 왕을 구함하여 폐위시키고 더 큰 군인 탑사 천모가를 세워 왕을 삼으려고 하여 요양성에 군사를 내어 정월의 압록강을 건너왔다. 왕은 찬성사 안우경 등을 보내어 이를 방어하였으나 패전하여 머물러 와서 안주를 지켰다. 왕은 찬성사 최영에게 명하여 날랭 군사를 거느리고 안주로 빨리 가서 여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태조에게 명하여 동북면으로부터 날랜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밀직부사 이귀수, 지밀직사사 지용수, 판도판서 나세와 안우경은 좌익이 되고 판계성 이순, 삼사좌사 우제, 밀직사 박춘과 태조는 우익이 되고 최영은 중군이 되어 행군하여 정주에 이르렀다.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패전하여 물러나온 것을 보고 그들이 겁내고 나약하여 힘써 싸우지 않은 것을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그를 꺼리었다. 이때 적병이 이미 수주의 달천에 둔쳤는데 여러 장수들이 태조에게 이르기를 내일의 싸움에는 그대가 혼자 일을 맡으시오 하니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자기를 꺼림을 알고 조금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튿날 적병은 3대로 나누어 오매 태조는 가운데 있고 수하의 늙은 장수 2사람을 좌군과 우군으로 삼아 각기 그 일대를 대적하게 하여 용기를 내어 적을 쳤다. 태조의 탄 말이 진창에 빠져서 심히 위태로웠는데 말이 힘을 떨쳐 뛰어서 나오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태조가 적장 2서너 사람을 쏘고 드디어 적병을 크게 부수었다. 태조가 늙은 장수 2사람을 바라보니 2사람이 칼을 빼어 함부로 적병을 치고 있었다. 적병은 이미 패하여 달아났는데 다만 먼지가 공중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선 3개가 여진족을 이끌고 함주를 함락시키니 관군들이 태조가 오기를 고대하다. 처음에 삼해양 다루같이 김방괴가 도조의 딸에게 장가들어 삼선과 3개를 낳으니 태조에게 고종 형제가 되었다. 여진 땅에서 나서 자랐는데 팔의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불량한 젊은이를 모아서 북쪽 변방에 거리낌 없이 돌아다녔으나 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대로 함주에서 생장하여 은혜와 위력이 본디부터 쌓여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우러러 보았으며 여진족들도 또한 위력을 두려워하고 은정을 사모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다. 이때 이르러 삼선과 3개는 태조가 서북면에 가서 도운다는 말을 듣고 여진을 유치하여 크게 침략하고 드디어 함주를 함락시키니 수비하던 장수 전이도, 이희 등이 군사를 버리고 도망해 돌아오고 도지휘사 한방신과 병마사 김귀가 화주에 진군했으나 또한 패전하여 물러와서 철관을 지키게 되니 화주 이북 지방이 모두 함몰되었다. 관군이 여러 번 패전하니 장수와 군사들이 의기가 저상되어 밤낮으로 태조가 이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태조가 삼선 3개를 격퇴하여 함주를 탈환하고 그 공으로 밀직부사로 승진하다. 2월 태조가 서북면으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철관에 이르니 인심이 모두 기뻐하고 장수와 군사들의 담기가 저절로 배나 솟았다. 한방신, 김귀와 함께 삼면에서 전진해 공격하여 크게 부수어 그들을 달아나게 하고 화주와 함주 등 고을을 수복하니 삼선과 3개는 여진 땅으로 달아나서 마침내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태조를 승진시켜 임명하여 밀직부사로 삼고 봉익 대부로 관계를 더하고 단성 양절 익대공신의 칭호를 내렸으며
또 금대를 내리고 의뢰함이 더욱 무거웠다. 태조가 원나라 맹장인 조무를 감복시켜 귀순케 하다. 조무는 원나라 장수인데 원나라가 쇠약함에 무리를 거느리고 공주를 점거하였다. 태조는 휘하의 군사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종말에 반드시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 하면서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쳤으나 그 사람의 용감하고 날랜 것을 아깝게 여겨 고도리전으로 쏘아 수십 번을 마치니 조무가 말에서 내려와 절함으로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다. 조무가 마음속으로 복종하여 마침내 시양이 되어 종신토록 복역했으며 뒤에 벼슬이 공조 전서에 이르렀다.